6월 14일 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이틀째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S&P 500은 0.19%, 그리고 나스닥은 0.35% 올랐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물가지수를 극복하며 S&P 500은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과 IT 등 대부분의 섹터가 올랐고 헬스케어와 부동산, 에너지 섹터는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대 속에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15일과 16일에 있을 FOMC 회의로 향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총 9개고요. 채권, 대체투자, 원자재, 산업기업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채권 전략에서 픽스드 인컴 위클리입니다.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하반기 전망 포럼을 했을 때 저희 키차트 핵심 제목이 선진국 국채는 잘 파는 고민을 해야 되고 한국 국채는 잘 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지난주 이제 한국과 미국 시장 금리 흐름이 정확히 저희의 그 어떤 시각에 부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우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있었던 이주열 총재의 기념사에서 다소 좀 노골적으로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고요. 이에 저희 역시도 기존의 내년 2분기 이후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 전망에서 올해 4분기 금리 인상 전망으로 조정을 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나라 장기 금리에 주는 영향은 오히려 굉장히 좀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2018년도 2분기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2018년도 2분기가 어땠냐면 2018년은 미국이 금리 4번 올리고 자산 축소하면서 미국 10년 금리가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올라갔던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때 우리나라 10년 금리가 당시 잠재 성장률 수준까지 올라왔고 수출 증가율 모멘텀이 피크아웃했었고 마지막으로 4월부터 한은의 금리 인상 우려가 맞물리면서 2분기에 우리나라 10년 금리가 2.8에서 고점 잡고 무려 1년 4개월에 긴 하락세로 들어갔습니다. 현재도 10년 금리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터치한 가운데 경기 회복 모멘텀 고점에 대한 고민들, 거기다가 한국은행의 조기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국내 장기 금리가 고점 형성하고 하락 반전하는 시점에 왔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거기다가 4월까지의 누적 세수를 감안하면 올해 초과 세수가 약 39조 원 가까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 정도 가면 국채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국내 채권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 접근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5월 CPI가 4월에 이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를 했죠. 그런데 당일 미국채 금리가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하반기 전망 때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라인 하단이라고 하는 1.40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저희는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의 배경은 시장이 연준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뷰를 받아들이면서 3월부터 4월까지 꾸준히 쌓여왔던 연준의 통제를 벗어난 물가 급등 가능성에 베팅한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숏 스퀴즈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된 부분이 있고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화됐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에 있는 6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테이퍼링 스케줄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일단 성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치 올릴 거고요. 회의 내에서 4월보다 더 많은 수의 위원이 테이퍼링 언급할 겁니다. 이게 7월 8일 날 의사록을 통해 확인되고 나면 시장은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에 테이퍼링 스케줄 언급을 반영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과 테이퍼링은 여전히 미국 물가채의 가장 최악의 환경이다. 그 물가채 매도 압력 쌓이면 실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4분기 중 실질 금리 중심의 금리 상승은 유효하다. 지금 1.40 초반대면 미국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도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는 공식적인 거는 좀 한참 후의 일인 것 같고 최근에 저희 한원 총재가 아마 코멘트를 한 거는 아무래도 특정 자산군의 그 가격 통제를 위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 저희 한국의 그 매크로 상황이나 경제 상황으로 판단 큰데 지금 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도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 그건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한국은행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스텝을 이어왔냐면
경기는 어쨌든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들어온 것 같은데 금융시장 불균형 누적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스텝을 점점 더 연초부터 밟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연초에는 경기와 금융 불균형 누중의 어떤 리스크가 균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2달 전부터 어떻게 통방문을 바꿨냐면 금융 불균형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스탠스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그 한국은행이 내세운 근거는 방금 질문 주셨던 대로 특정 자산의 가격에 대한 통제라는 게 더 컸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하느니 금융 불균형 문제를 근거로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경제 효과만 놓고 봤을 때 그게 맞냐라는 질문 자체가 일단 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그런데 금융 불균형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것을 근거로 금리 나섰다. 이게 한 6개월 정도 꽤나 오랜 시간 준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경제는요, 그 성장률을 보면은 미국은 내년에도 잠재 이상이 예상이 되고요, 4% 볼 수 있으니까. 한국은 사실 내년에도 잠재를 웃돌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만 보면은 조금 오버합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주요 DM 중앙은행 중에서 원래 제일 매파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시 한번 나온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동산 좀 잡는다는 그런 목적으로 좀 한번 다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올해 뭐 하반기랑 내년 두 번까지 보는 전망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좀 매파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 지금 욕심만큼 그렇게 세게 밀어볼 수 있을지는 사실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년까지 총 2번 정도 보고 그런 3년도 한 1.30 정도 %에서 막힐 거고, 경기가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장기 금리에는 굉장한 호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소버린 위클리 발표합니다. 신환종 연구원. 지난주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 전망치 4.7%를 상회해서 5%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는 전반적으로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채권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거의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CPI도 공급 측 요인이 물가 상승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들인데, 이게 그 계속해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긴 한데 작년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게 4, 5, 6에 집중되고 고점을 기록하고 점차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어떤 인정,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물가 오르겠다라는 쪽에서 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15, 16일 날 예정된 FOMC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번 15, 16일보다는 저희는 8월 말에 열리는 잭슨홀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언급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블룸버그 같은 데 보면은 그 내년 1분기까지 예상치보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나 아니면 개인 소비 지출, PCE 이런 것들이 기존 예상치보다 높게 계속해서 좀 나올 것들이 좀 부담은 되고 있다. 이런 높은 물가치는 계속될 것 같다. 정점을 치고 내려오긴 하는데 그래도 예상보다 높은 이런 것들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 쪽은 그 테이퍼링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ECB가 발표하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 스탠스 고수하면서 독일 금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저희들은 이런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하반기 계속 상승 국면을 기대할 걸로 보고 있고, 중국도 5월 PPI가 9%로 아주 급등한 걸로 나왔는데 CPI는 오히려 1.3%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아마도 경기 모멘텀이 중국에서 좀 약화되는 것하고 미국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국채금리는 하락 압력을 보이고 있고요. 신흥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지금 인상하고 있는 데들이 브라질이 이번 주에 아마 75bp 올라갈 것 같고요. 러시아는 50bp를 엊그제 올렸습니다. 터키도 인상할 것 같고, 브라질, 러시아, 터키는 계속 인상 추세로 갈 거고,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는 그냥 유지, 이렇게 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픽스드 인컴 ETF입니다. 전병화 연구원. 네, 저희가 이번 달 제목을 태세 전환이라고 지었습니다. 지난달까지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은 금리가 한 차례 더 하락할 수 있으니 금리 민감도를 최대한 높여서 자본 차익을 추구하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태세가 전환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 강승원 연구원이 잘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잘 파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번 달에 포트폴리오는 지금까지 성과가 크게 확대돼서 절대 성과 기준으로 6% 이상, 그다음에 상대 성과로는 7% 이상으로 높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늘려왔던 금리 민감도를 줄이기 위해서 인버스 ETF를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일부에 인버스 ETF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약간의 자산 편입으로 인해 금리 민감도를 줄이고 나머지 자산군들을 높은 캐리에 투자해서 금리 변화의 수익을 얻고 그다음에 캐리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방향성을 바꿨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인버스로는 TMV라든지 TTT와 같이 레버리지가 높은 ETF를 소수 편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크레딧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레딧 쪽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채권 인버스 전략과 함께 캐리 수익 확보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래서 유럽 코코본드에 투자하는 AT1 그리고 미국 레버리지론에 투자하는 SRLN 비중은 저희가 이번 달부터 이번 달에도 뭐 크게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이슈 쪽을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좀 투자자분들이 좀 성과 확보를 위해서 좀 그전에는 좀 잘 안 보던 유럽 크레딧 ETF도 많이 문의가 많은데요. 그래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유럽 투자 등급에 투자하는 IEAC가 있고 유럽 하이힐드에 투자하는 IHYG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통해서 이제 비달러 자산 비중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이제 파운드 강세의 흐름에 따라서 XLXX인 이제 영국 투자 등급에 투자하는 요 ETF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레딧 스프레드 매력만 치면 미국 대비 매력이 이렇게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좀 환다변화 측면에서 좀 매력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AT1 LN 에퀴티 이제 요 ETF는 유럽 코코본드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이제 유럽 코코본드는 이제 달러로 발행되기 때문에 요 ETF도 이제 달러 상품이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국 하이힐드 대비해서 좀 스프레드 매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대체 투자 글로벌 리츠 위클리입니다. 홍주현 연구원. 네, 지난 한 주 동안 리츠 지수, 지금 글로벌 리츠 지수 기준으로 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글로벌 모든 국가들의 리츠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다만 지금 영국이랑 한국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상승폭이 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위클리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두 가지가 이제 미국 단독주택 상황과 M&A인데요. 단독주택부터 보시면은 지금 이번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때 미국 단독주택 리츠 IMVH가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또 상향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한번 상향을 했는데 1개월 만에 또 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근거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임대료를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차트 그림 1번 보시면요. 4분기부터 임대료가 지금 상승하기 시작해서 2021년도 5월 달에는 거의 8%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주택 구입 수요가 임대 수요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 신규 계약 임대료 변동률이 크게 올라온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MP에서도 IMVH 지금 담겨져 있고 유망하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또 M&A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데이터 센터 리츠 QTS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주가 대비 한 20% 가까이 프리미엄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수 발표 이후에 이만큼 지금 주가가 뛴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 이후에 인수가 완료된 이후에 상장 폐지돼서 이제 사모펀드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앞으로 이런 상장 리츠에 대한 지금 M&A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물 부동산과의 밸류에이션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원자재 전략 듣겠습니다. 황병진 연구원.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는 플러스 0.71% 상승세를 지속을 했고요. 원자재 시장도 여타 자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6월 FMC를 앞둔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과 미국의 그런 예상을 상회한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달러 지수 상승 반전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주말까지 원자재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자 안전자산인 기금속 섹터는 금 가격이 재차 1,900달러를 하회를 하면서 좀 하락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연준의 테이퍼링이라든가 아니면 긴축 우려와 사실상 맞설 수 있는 체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는 위험 자산 중에서도 이 경기 민감 자산들의 강세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EIA, OPEC, IEA가 지난주에 일제히 6월 석유 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면서 이 석유 수요 낙관론이 사실상 팽배해지면서 유가 강세가 이어졌고 에너지 섹터의 강세가 연장되는 모습입니다. 에너지 섹터와 같이 경기 민감 원자재를 대표하는 산업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결국은 원자재 가격 관리 감독 강화라고 하는 부분은 변동성을 확대한 요인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페루 대선에서 이 좌파 정부 출범이 확정되면서 이 타이트한 실물 수급을 예고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구리와 아연, 납 중심으로 가격 강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드릴 부분이 최근에 그런 석유 시장의 낙관론이 좀 팽배해지면서 유가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하반기 원자재 투자 전략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민감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좋게 보고는 있지만 에너지 섹터보다는 산업금속 sek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에너지 섹터 특히 유가에 대해서는 추세 상승이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6월에서 8월 구간인 드라이빙 시즌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 드라이빙 시즌과 맞물리면서 하반기 석유 수요 회복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가의 분명한 강세 요인이긴 하지만 이 지난주에 있었던 EIA라든가 아니면 OPEC, IEA 보고서를 사실상 좀 세부적으로 좀 뜯어서 보면 페이지 4페이지와 5페이지에서 나오는 부분처럼 수요 낙관론도 사실상 설명하고 있는 동시에 하반기에는 공급이 같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의 그림 3번을 봐주시면 미국 에너지정보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유가에 대한 전망치는 WTI와 브렌트 가격 각각 61.85달러와 65.19달러로 평균 가격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 반대로 2022년 WTI와 브렌트 가격 전망치에 대해서는 각각 56.74달러와 60.49달러로 기존 전망치보다 목표치를 하향 조정을 했던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석유 수요 낙관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가 강세를 이끌어가는 분명한 호재이긴 하지만 오펙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 평균 1,000만 배럴 이상 그런 여유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결국 유가 강세가 이어질수록 이 오펙 플러스에 대한 그런 증산 압박 자체가 하반기에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미국 그런 석유 시장의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도 페이지 5페이지에서 봐주시면 결국은 드라이빙 시즌 들어오면서 정유시설 가동률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원유 재고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은 유가 강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데 오히려 원유 재고 감소폭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정유 제품 특히 휘발유라든가 정제유 재고의 증가라고 하는 부분은 정제 마진을 반락시키고 오히려 수요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하반기까지 계속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섹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지난주에 있었던 6월 미국 농무부의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에서도 5월과 마찬가지로 구곡 재고는 상당히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켰고요. 반대로 올해 9월부터 수확이 되는 그런 신곡 생산에 대해서는 확대 전망을 유지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자체가 농산물 섹터에서는 당장은 그런 가격 반락으로 사실상 이어지지 않겠지만 결국은 하반기 기상 이변이 부재한 가운데 생산 전망이 좀 확대되는 구간으로 진입할수록 농산물 섹터에 대해서는 좀 중립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주말을 앞두고 미국 환경보호청이 사실상은 좀 예고를 했던 그런 미국의 그런 연료 사용에 있어서 바이오 연료 혼합 규정 자체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바이오 에탄올이라든가 바이오 디젤의 원료로 들어가는 옥수수와 대두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이슈다라는 부분도 재차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산업 발표합니다. 도현호 연구원. 예,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 이제 설명드릴 자료는
인텔이 이제 싸이5라는 스타트업을 인수 시도 중이라고 주말에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가격은 한 2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고요. 작년에 투자자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받은 금액이 5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인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관련돼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싸이5라는 회사는 리스크V라는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리스크V라는 아키텍처는 이제 오픈 소스입니다. 무료로 돼 있는 아키텍처인데 최근에 이제 ARM 아키텍처에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오픈 소스를 활용해 가지고 자체로 이제 코어를 설계를 하고 있고 그 IP를 통해서 그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프로세서를 개발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기존에 이제 퀄컴이라든지 뭐 웨스턴 디지털, 뭐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좀 투자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프로세서 아키텍처 시장이 x86이랑 ARM 아키텍처 두 개가 이제 양분을 하고 있고요. PC랑 서버 시장은 x86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용 모바일 시장은 이제 ARM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애플의 뭐 M1 칩이라든지 뭐 그라비톤 같은 아마존에서 만든 프로세서가 PC랑 서버 시장을 뭐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이슈가 있냐면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를 시도를 해서 진행 중이고요. 계약은 됐는데 현재 이제 유럽이랑 그 중국 정부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테크 회사들이 엔비디아가 이제 경쟁사니까 경쟁사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ARM 아키텍처를 만드는 ARM 홀딩스를 인수를 하면 이 아키텍처를 엔비디아라는 경쟁사가 컨트롤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리스크V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이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자체적인 아키텍처를 개발할 필요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에서 이쪽 시장에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알리바바에서 이제 리스크V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뭐 여러 이제 프로세서를 제조를 해서 시장에 뭐 출시를 하고 있고 최근 이제 뭐 인텔 같은 회사도 뭐 관련돼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생태계 확장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관련 스타트업 투자도 활발해진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그 3분기에 그 D램 그 계약 가격 관련된 자료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3분기 D램 고정거래 가격은 2분기 대비해서 가격이 한 8%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일부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 얘기들이 10% 넘어간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는 숫자는 10%까지는 안 되고 한 8% 정도로 상승폭이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8%도 좋은 거긴 한데 시장의 눈높이보다는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뭐 수요 회사, 메모리를 사는 회사랑 그리고 메모리 만드는 회사들 사이에서 메모리 가격의 방향성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지난달 말까지 체결돼야 되는 그런 뭐 계약들도 아직까지 체결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그 이견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수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좋지만 뭐 4분기 이후로 메모리 가격 떨어진다라고 뭐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려줘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인 거고요.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지금 쇼티지니까 당연히 뭐 가격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서로 이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알려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핸드폰 회사 그 대형 고객 두 곳에서 3분기 가격을 20% 이상 올려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가지고 3분기 상황이 되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들 시장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잘 알고 보면 이 회사들이 2분기에 계약했던 가격이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상당히 낮아서 20% 이상 올려줘도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중요한 회사들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인데 이 회사들은 3분기 가격 인상이 좀 어렵다 이렇게 뭐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샤오미 같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코로나 확산 인도에서 이거 이후로 2021년 출하 목표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이 회사들을 포함해서 전체 모바일 D램 가격 상승률은 3분기에 5%도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PC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되게 좋은데 최근에 뭐 대만 등에서 또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일부 부품이 부족해서 생산이 좀 차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PMIC라든지 DDI 이런 부품들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근데 뭐 또 잘 알아보면 이 회사들이 자체 보유한 DRAM 재고는 10주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향후 PC 쪽의 모멘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수요가 상당히 양호하고요. 저희가 4분기까지는 북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좀 낮기 때문에 서버 투자는 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공급 상황 말씀드리면 최근 뭐 삼성전자가 뭐 P2랑 그리고 기존 라인의 캐파 투자 규모를 경쟁사 견제를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늘리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올해 캐펙스를 한 3조 원 정도 기존 계획 대비해서 확대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대만에 위치한 A3 팹 캐파 증설하기 때문에 수요는 뭐 약간 좀 그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공급이 하반기에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4분기까지는 메모리 시장이 괜찮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뷰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회사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뭐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4분기까지는 가격이 이제 뭐 올라가겠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가격이 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만 만드는 뭐 하이닉스보다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파운드리 쪽 다 같이 하는 삼성전자가 좀 방어적인 성격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반등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너무 좋게 보는 것보다는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이제 줄이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보산철강 중국 철강 회사 말씀드릴게요. 지금 7월 출고 가격을 동결을 했는데요. 4월, 5월, 6월 계속 가격을 높게 인상을 하다가 7월 가격을 동결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면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7월 열연 가격을 7만 원 인상하기로 했고 지난 금요일도 주가가 거의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좀 바닥에서 좀 반등을 했는데 주목해야 볼 거는 중국 가격은 뭐 고점에서 지난 5월 12일 있었던 고점에서 약 20% 정도 하락했다가 한 4에서 5% 정도 반등 혹은 뭐 그 밑에 2, 3% 정도 반등의 품목별로 그쳐서 실제 좀 반등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철광석 가격이 반등을 많이 했어요. 5월 12일에 232달러로 고점을 찍었는데 한 24% 정도 급락했다가 다시 바닥에서는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철강 가격하고 철광석의 반등 강도가 다르다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철광석 가격이 반등했던 거는 중국 정부의 어떤 원자재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견고한 상태에서 브라질의 최대 광산인 발레의 공급 차질 우려가 좀 작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최대 수입 품목은 이제 반도체고요. 두 번째가 원유, 세 번째가 철광석입니다. 중국이 철광석, 그러니까 철 없이 경제 성장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수기, 여름 비수기 동안에는 철강 가격이 좀 반등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급격히 바뀔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철광석 가격에 주목을 해야 되고 9, 10월 성수기, 그다음에 압력이 커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 하반기에는 철강 가격이 다시 반등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철강 가격 상승에 맞춰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아마 하반기에도 계속 좀 가격을 통제할 가능성 뭐 이런 측면은 없는 건가요? 그냥 상반기에 그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 원자재 시장 특히 이제 중국 정부의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한 철강 가격에 대해서는 계속 개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철강 가격은 말씀드리지만 5월 달에 보여줬던 고점 이상으로 계속 오르긴 어려울 거다. 5월 달에 보여줬던 고점이 상단 정도를 두고 거기서 등락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도 수요도 계속 좋고
말씀드렸지만 철광석 가격도 좀 상당히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좀 철광석 가격 반등에 의한 철강 가격 상승을 하반기 예상을 하고 주가도 그에 맞춰서 오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자료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